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웅신화의 여성 조력자 문학 속의 그녀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텍스트는 30쪽에 영웅과의 만남, 천부지모 사상의 문학적 변형 이 부분부터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지금 보면은 천부지모, 그죠? 이 신화 이제 신화소가 뜻이 천부 하늘, 그 다음에 아버지 부자죠. 그 다음에 지모 땅 지자 돼지 지자에 어머니 모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늘에서 내린 비와 햇빛으로 대지의 생명을 싹트게 하는 자연 현상을 이제 신화적 의미로 나타낸 말인데, 우리나라 건국신화에서 이 천부지모에 의한 그 모든 만물이 형성된다는 것이 이제 신화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본 사람들 알겠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대제의 여신은 누구예요? 가이아라고 있습니다. 대제의 여신, 그죠? 이 가이아가 태초에 카오스 상태에서 제일 먼저 이제 나오죠. 이 가이아, 그 다음에 가이아의 아들이 우라노스가 하늘입니다. 우리로 하면 천신에 해당되죠. 그렇죠? 이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서 이제 신들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각각 동시에 땅과 하늘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설은 가이아가 먼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라노스를 낳았다. 그리고 가이아는 우라노스와 사이에 티탄족, 우리 영어로 타이탄이라죠. 거인족들. 막 이렇게 이제 보통 신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계보가. 그래서 이렇게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처음에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지만 나중에 동등한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의 여신 가이아가 어쨌든 열등한 위치는 아니죠. 자기가 이제 우라노스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천부지모 사상은 제우스가 신들의 세계에서 이제 올림푸스 12신 중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 아닙니까? 신들의 세계에서 이제 패권을 잡은 이후에 신과 결합한 여인이 영웅을 잉태하는 그런 어떤 신화적 모티브,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천신계열과 지신계열의 어떤 대립, 이거는 이제 신화에서 초기에 많이 등장하는 얘기들입니다. 이제 제우스라든지 뭐 우라노스라든지 크로노스라든지 전부 천신계열이고, 가이아 여신을 비롯해서 뭐 헤라 여신이라든지 올림푸스 신 중에 또 지신계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신계열과 지신계열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이제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 단군 신화와 주몽 신화에서는 이 천부지모 사상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신화의 대표적인 예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천재의 아들 헤모수가 나오죠. 그래서 헤모수가 그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하와 이제 정을 통하고 나서 혼자 하늘로 돌아갑니다. 헤모수가. 그리고 고향에서 쫓겨난 유하는 햇빛을 받고 잉태한 후에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알에서 주몽이 나왔다. 그리고 고구려를 건국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주몽 그 드라마 본 사람들도 이 정도 내용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면은 좀 비슷한 게 다나에라고 비슷한 그 과정을 거치는 여인인데, 이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오스가 외손자에 의해 죽는다는 그 신탁, 그리스 신화에는 신탁이 많이 나옵니다. 신의 계시인데 그게 이제 자기 운명인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죽는다 하면은 진짜 그 신탁대로 신의 어떤 계시대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신탁을 피하려고 해도 피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오스가 외손자에 의해 죽는다는 신탁을 이제 받고 자기 외동딸 다나에를 탑에 가둡니다. 그런데 제우스가 이제 이 제우스는 신화에서 보면 거의 바람둥이로 온갖 아름다운 여신이든 여인, 사람, 뭐 여인이든 간에
자기 마음에 들면 전부 자기가 취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의 자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신화에서 단순히 제우스 바람둥이로 묘사된 것 같아도 실제 암시적인 것은 후대에 수많은 그 군소 국가들 혹은 도시 국가들이나 종족이 제우스를 자기들의 선신으로, 자기들의 조상으로 모시기 위해서 제우스를 자꾸 자기 쪽으로 끌어들입니다. 자기 조상이 제우스와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우스가 천하의 남분꾼처럼 사실은 그렇게 묘사된 사례도 있다고 우리는 사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막 그건 지엽적인 얘기고, 어쨌든 제우스가 이 탑에 갇혀진 다나이를 탑에 갇혔는데도 범합니다. 황금 소나기로 변신해서 침입해서 다나이가 낳는 아들이 페르세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그것도 신 중에서도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니까 단순한 인간이 아니겠죠. 이제 나중에 영웅신화에 나오는 페르세우스를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나이와 아기가 이 괴짝에 실려가지고 바다에 버려지고, 그 후에 페르세우스가 이제 메두사를 처치하는 그 모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동서양의 신화가, 자 뒤에 나오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그 당시에 뭐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고 뭐 정보를 교환한 것도 아닌데, 비슷한 어떤 패턴, 비슷한 줄거리의 어떤 줄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역시 모든 인류가 생각하는 게,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게 비슷한 동일한 점이 많아요.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신화가 유사하다는 게,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런 인류의 어떤 공동자산이라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햇빛의 기운으로 이 유화가 주몽을 잉태해가지고 유화 부인이 이제 황금 잉태한 거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신화에서 이 황금 소나기에 의해서 다나이가 임신한다든지, 네? 이렇게 신화 속에서 이 다나이와 유화 부인이 잉태하는 방식이 결국은 천상의 존재, 이제 남성이라고 보면 북권적인 이 천상의 존재와 지상의 존재, 이제 이 대지의 여신 가야라든지 뭐 지상의 존재는 이제 여자라고 보면 되죠. 그죠? 이 천상적 존재와 지상적 존재가 결합해가지고 탄생한 것이 이제 영웅이죠. 비범한 일반인과는 다른. 그러니까 신의 어떤 그 만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신성함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죠? 이런 게 보면 다 신화다운 그 장치인데, 이 에피소드들이 이러한 신화적 모티브가 문학 작품 속에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은, 여기도 나오지만 첫 번째 유형은 신분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아주 격차가 큰 그런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에피소드, 그런 원형의 신화가 있고, 두 번째는 남성에 의한 일방적인 남녀 결합 방식의 유형, 남성이 좀 더 우월적 존재로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그리스 신화 속의 다나에처럼 이런 여성들이 건국의 영웅들을 낳는 어머니들인데, 이 여인들의 일생이 젊은 처녀들의 비극의 어떤 대표적 사례로 보통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보면 모두 그 여자들이 뭐 강제로 잡혀서 뭐 격리된다든지 또 뭐 강간을 당한다든지, 제우스가 이제 뭐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있었죠, 신화에서. 또 그래가지고 그 제우스의 부인, 정실 부인인 헤라 여신, 보통 제우스가 낳은 자식들은, 제우스가 낳은 거 아니고 이제 제우스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은 헤라의 질투를 받아서 항상 쫓겨다니고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이게 고난이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제우스가,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최고의 신이니까 제우스에 의해서 다시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이 이 신화 속에서 많이 이제 차례대로 전개되는 그런 어떤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보면은 전형적인 이제 천부지모형의 결합, 좀 수직적이죠. 하늘과 땅, 그죠? 남성과 여성 해가지고 이런 전형적인 천부지모형의 결합이라면, 반면에
바다를 건너온 영웅과 또 이 영웅을 도와주는 여성 조력자의 만남. 이것은 이 천부지모가 좀 수평화된 변형된 형태입니다. 수직화됐다는 것은 이제 차이가 계급적 차이 어떤 차별이 큰 거고 수평화된다는 것은 좀 동등한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말했던 그 바다를 건너온 영웅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이하손, 그 이하손 영웅 신화에서도 나오죠. 이 여성과 이하손을 도와주는 여성 그 아리아드네입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여성 조력자의 만남, 이런 게 이제 천부지모가 조금 수평화된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지만 메데이아와 아리아드네 이런 이제 여성 조력자들이 나오죠. 이런 게 문학 작품으로도 많이 형상화됐는데 이런 메데이아나 아리아드네는 북권 문화에서 즉 남성 중심적인 문화권에서 온 영웅들과 그 다음에 목권적 문화권의 이 여성, 도와주는 조력자 여성이 서로 만난다는 그런 구도, 유사한 구도죠. 이런 구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다를 건너온 이방인들, 그 남성 영웅들이죠. 이방인들과 사랑에 빠지면서 조국을 배신한다든지 또 아버지를 또 배신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렇지만 결국은 그 남자에 의해서 다시 버림받는, 배신당하는 거죠. 그런 가련한 여인이라는 주제, 그죠? 그런 주제들이 이제 많습니다. 약간씩 변형은 되지만 문학 작품 속에서도 재창작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큰 틀에서 볼 때 그런 어떤 유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에게 이제 마음을 빼앗겨서 테세우스를 돕기 위해 아버지를 배신하고 또 자신의 동생을 물론 반신반인인 괴물 미노타우로스죠. 미로에 나오는 이 자신의 동생을 죽게 한다든지 또 그 악류로 묘사되는 그 메데이아가 그 영웅 이하손을 돕는 과정에서도 좀 끔찍한 짓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동생 압시로토스를 또 죽게 한다든지, 이게 이제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버리고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 나섰다가 끝내는 버림받는 과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신화 속에 나오는 이런 소재가 나중에 보면은 여러 예술 작품에서도 인용되어서 약간씩 변형되면서 각색되어서 문학 작품화된 경우들이 이제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32쪽에 보면은 메데아 또는 테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 참조하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했죠. 메데이아와 아리아드네 기억나죠? 그 줄거리하고 제가 잠깐만요. 이제 오늘은 박경리 씨 토지라든지 도마사디의 테스 이런 내용을 이제 줄거리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기억을 돕기 위해서 아리아드네 관련해서 잠깐 제가 짧은 영상이니까 We're in the National Gallery in London, and we're looking at a 그림을 really 통해서 large, really important Renaissance painting. An artist 나왔죠. who is 디오니소스와 Venetian, known simply as Titian. Tiziano in That's right. Italian. That's right. So this is Bacchus and Ariadne. and 바카스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름이 바카스로 변형되지만 디오니소스 신을 말합니다. it tells the story of Ariadne, whose love, Theseus, had just left her on the island of Naxos. He abandoned her. You can see his ship just on the horizon on the extreme left, to the left of her shoulder. And Bacchus, who's been riding in a chariot 바카스가 led by 디오니소스입니다. cheetahs. Bacchus, the god of wine and intoxication, followed by his revelers, kind of emerge in a diagonal coming forward into the foreground. Bacchus leaps out of his chariot and apparently love at first sight. He's intoxicated with Ariadne. She's initially a little frightened of him, but promises to turn her into a constellation. Which you can see above her head in the upper left of the canvas, that group, that almost halo of 8 stars. Her pose is really complicated. Presumably she had just been mourning the loss of her lover. And 표범이 나오죠? turned and 디오니소스 신 transfixed by his gaze, 항상 and 나옵니다. he
is full of energy as he literally flies out of the chariot, that drape just wild behind him, and his foot, supported by nothing, suspended in midair. You feel his weight as it just flies over the edge of that chariot. Yeah, I'm struck as I continue to look by the ways that each figure embodies two opposing actions. Ariadne moves forward, but also turns to the right. He lurches forward toward Ariadne, but also his arms move back while his head and shoulders move forward. They were both involved in doing something else and had been so drawn to each other so unexpectedly that their hands, their arms are still tracing their previous actions. Intention. Yeah. I mean, even the figure in the foreground, this Bacchic reveler that we see, who's entwined with snakes, rather reminiscent of the Laocoon, the ancient Greek sculpture. He is doing two things at one time with his body, right? He seems to be sort of reaching back, moving forward. There's all of these conflicting movements to the bodies of the figures. This was a painting that was originally created for one of the members of the Desti family and for. 자, 됐고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그림 또 우리가 보면서 그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메데이아와 관련해서 또 기억을 돕기 위해서 조금 준비했는데 막 짧은 내용이라서. 기원전 431년으로 저작 연도가 추정되는 메데이아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째 될 무렵에 공연된 것으로 당시 아테나와 코린토스 사이에 적개심이 들끓어올랐으므로 코린토스의 저주를 퍼붓는 메데이아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입니다. 메데이아의 진가는 주인공 메데이아의 거대한 감정의 회오리가 들고 온 비극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을 때 가냘픈 한 여인이 복수의 화신으로 변하는 가성적인 힘은 공포와 전율을 불러일으킵니다.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는 피복 문학사상 가장 놀랍고 개성적인 인물을 창조해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메데이아의 첫 시작은 갓난아이 시절부터 메데이아를 보살펴온 유무의 한탄에서 시작됩니다. 유무의 한탄은 메데이아와 이아손의 지난날의 모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모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아손의 아버지 이아손은 이복 형제인 펠리아스에게 왕국을 뺏겼다. 이아손을 경계하던 펠리아스는 그를 부추겨 콜키스의 아이에테스 왕이 가지고 있는 황금 양피를 구하게 하였다. 이아손은 펠리온산의 나무로 큰 배를 만들어 많은 영혼들과 함께 모험을 떠났다. 그들은 싱플레 가데스라는 바위 사이를 간신히 통과하는 등 수많은 모험 끝에 콜키스에 닿았다. 이아손은 왕의 딸인 메데이아의 도움을 얻어 무사히 황금 양피를 가지고 이올코스에 귀국했다. 그 후 메데이아는 펠리아스에게 복수하기 위해 우선 늙은 숫양을 잘게 썰어 약초가 든 큰 가마에 집어넣고 삶아 그 숫양이 젊어져 나오는 것을 그의 딸들에게 보였다. 딸들은 펠리아스에 똑같이 토막내어 큰 가마에 삶았으나 메데이아는 가짜 약초를 넣었으므로 딸들은 아버지를 죽인 결과가 되었다. 이 때문에 이아손과 메데이아는 이올코스에서 추방당해 코린토스에 피신하여 살면서 두 아들을 낳았다. 이는 이야기가 전개되기 이전의 내용으로 극은 다음 내용부터 전개됩니다. 아르고호의 무사들이 황금 양털을 찾아 가지고 귀환한 지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이아손과 메데이아는 코린토스에서 안락하게 살았다. 부부 사이가 화목하고 자녀들에게 헌신적인 모범적 결혼 생활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이아손이 코린토스의 공주와 결혼하리라 소문이 쫙 퍼졌다. 유무는 갓난아이 시절부터 메데이아를 보살펴왔다. 메데이아의 유무는 분노와 절망의 표정이 완연하다. 이후 절망에 빠진 메데이아가 통곡하며 오 이 비참한 운명이여, 이 고통이여, 저주받은 자식들이여, 이 어미는 너희들 또한 저주한다. 모두 죽어버리거라. 너희들과 너희들의 애비는 이 집과 함께 모두 없어져 버리거라. 라는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이어 그녀는 코린토스의 크레온 왕으로부터 나라를 떠날 것을 요구받고 그녀는 왕의 말대로 떠나되 떠날 준비를 할 하루의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녀는 복수의 집념을 보이며 다음과 같은 대사를 읊습니다. 그들의 결혼을 나는 고통과 슬픔으로 만들어줄 때야. 그들이 만나고 결혼한 것이 고통이 되고 나를 추모한 것이 슬픔이 되도록 말이야. 자, 메데이아여, 너의 요술을 부려 개교를 만들어내자꾸나. 너의 용기를 시험하는 이 복수의 사력을 시작하라. 지금의 네 처지를 돌아보라. 시시포스의 후예들에게 이아손이 짝이라고 비웃음을 사고 있지 않느냐?
너의 아버지는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아니었느냐. 그 사실을 잊지 말라. 게다가 너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어. 숭고한 일 앞에서는 연약해지지만 악을 꾸미는 일에는 놀라운 재주를 가지지 않았느냐 말이다. 이어 메데이아와 이아손은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아손은 메데이아를 왕과 공주에 대해 비난을 퍼붓는 미치광이로 매도하여 그렇죠. 추방당할 처지의 그녀와 아이들을 돕기 위하는 양 보이지만 결국 그 또한 추방에 반대하진 않습니다.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위해 자신이 희생시킨 것들에 대해 말하며 그에게 비꼬듯이 비난의 말을 퍼붓습니다. 이아손은 공주와의 결혼이 가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메데이아는 그의 말이 허울 좋은 변명일 뿐이라 생각하며 남몰래 결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따져 묻지만 이아손은 가정을 위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언쟁은 끝이 납니다. 이후 메데이아는 아이게우스와 만나 그녀가 아테나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며 그녀를 보호해 줄 것을 맹세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아손을 파면시키기 위해 공주를 독살하고 아무도 그녀로부터 자신의 아이들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아이들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불러 그의 말이 모두 맞았다는 듯 그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척 연기한 뒤 그의 경계심을 풀고 계획대로 공주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시켜 독약이 묻은 황금권과 옷을 선물합니다. 그렇죠. 공주는 독약으로 인해 불타 죽게 되고 그런 공주의 모습을 보고 달려든 크레온 왕 또한 죽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도 메데이아는 사랑스러운 자신의 아이들을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고뇌하나 자신보다 더 야만스러운 자의 손에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결국 자신의 손으로 아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아손은 메데이아가 공주와 왕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까지 죽였다는 사실에 증오와 분노를 느끼며 메데이아에게 각종 저주의 말을 퍼붓고 죽이려 하지만 메데이아는 그런 이아손의 말을 맞받아치고 무면의 웃음을 띠며 태양신으로부터 받은 마차를 타고 그렇죠. 사라집니다. 그 마차를 타고 떠납니다. 근데 메데이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 뒤에 다른 신화에서 또 나옵니다. 다른 국가에서 왕비로 이제 다른 나라 왕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메데이아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또 기억이 되살아났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돌아가서 텍스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데이아와 아리아드네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재창작, 변형하는 방식이 다양한 그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이 메데이아 신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다가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 에우리피데스의 작품 메데이아를 통해서 고전 작품으로 이제 격상됩니다. 그래서 현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작품 소재로 활용되거나 아니면 재창작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반면에 고전 작품 속에서 이름을 부각시키지 못했던 이 아리아드네는 이 신화적 원형으로서 문학 작품 속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여성 이름으로 이제 숨어서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아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 문명권에서 온 북권적 문화권에서 온 영웅이죠. 근데 반면에 메데이아는 저기 코카서스, 흑해 너머에 있는 코카서스 산맥 지역 출신으로서 메데이아가 이아손을 도와서 자기의 조국 코리스를 버리고 이아손을 따라서 그리스로 가는데, 이 아르고호의 모험담을 중심으로 한 영웅 신화에서 메데이아는 영웅 이아손을 도와주는 신분이지만, 이 에우리피데스 작품에서 보면은 메데이아는 이아손보다 더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그냥 단순한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니고 주인공이죠. 그래서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은 이 메데이아의 도움으로 황금 양털을 획득한 이아손의 임무 완성하고 또 이 아르고호의 모험이 이미 끝난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코린토에서 이아손의 배반에 대한 이 메데이아의 분노 그리고 복수가 이제 이 작품을 지배하는 스토리인데, 이 작품에서 메데이아는 이아손이 자신을 속이고 새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어떤 그 자신이 처한 상황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하손은 자기 덕분에 이제 이 당신은 야만족 나라가 아닌 이렇게 문명화된 그리스 땅에서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자기가 오히려 메데이아한테 베푼 게 더 많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메데이아가 복수심에 불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연적과 자기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하손이 결혼하려는 그 여인 공주하고 또 자기 자식들을 죽이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도 이하손은 오히려 비난하죠. 어떤 그리스 여인이라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야만족에서 왔기 때문에 메데이아가 이방인이라는 점에서 이런 비극적 참사의 원인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에서 보면은 원래 신화의 어떤 특성, 신성성은 조금 달라지죠. 탈색되고 그 인간적인 연민과 분노가 오히려 이 작품에서 많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하손이 이 이성적인 그리스 영웅의 어떤 대표자로서 이중 결혼을 통해서 자기 지금 메데이아와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고 살지만 신분 상승을 위해서 또 결혼하는 게 이제 자기는 그게 뭐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이 이중 결혼을 통해서 뭐 헬레니즘 문명권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려는 자신의 미래의 어떤 성공을 이끌려는 어떤 계산된 그런 행동을 하는 인물이고, 반면에 메데이아는 가장 인간적이고 원초적인 어떤 감성, 여성적인 이런 어떤 감성에 치중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 갈등을 빚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비드의 변신 이야기라는 작품에서도 보면은 이 메데이아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라는 야만국 이러면서 그리스 젊은이를 구했다는 영예 이렇게 말을 운운하면서 더 나은 나라와 또 이곳에서도 그 명성이 자자한 도시들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그곳의 문화와 예술을 말하면서 그리스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문명사에서 볼 때 이 야만의 나라로부터 온 이 메데이아라는 존재는 나중에 에우리피데스 작품에서는 오히려 더 작품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인물로 부각이 되죠. 이거는 문명 비판의 주제에서 이제 좀 전환되어 가지고 메데이아 신화를 문학 작품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메데이아가 단지 조력자 역할만 한 주변적인 인물이었다면 방금 우리가 잠깐 들었던 이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에서는 이제 역할이 달라지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그 현대 작가, 구동독 출신의 독일 작가인 크리스타 볼프도 이 메데이아와 이하손이라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서로 다른 문화권이죠. 서로 다른 그 이질적인 영역에서 온 두 인물의 결합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작품을 만듭니다. 이 크리스타 볼프의 소설 원래 제목이 요 뒤에 나오지만 원래 제목이 자 이겁니다. 메데아 목소리들, 메데아 슈티멘, 자 이게 독일어거든요. 슈티멘 하면 목소리들입니다. 이런 작품명으로 해가지고 메데아의 고향 코리스는 이하손의 눈을 통해서 볼 때는 세상의 변방에 해당된다든지 아주 동쪽 끝에 위치한 야만적인 나라라든지 이렇게 묘사되고, 반면에 코린토 지방은 태양 아래 가장 완벽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에 찬 이 코린토 사람들 사이에서 메데아는 아주 철저하게 이방인 타인으로 그렇게 이제 시선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출판된 직후에 나온 반응들은 이 동독과 서독의 소설이자 전환기 소설이다, 전환기 텍스트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동서의 소설이라면 동독과 서독입니다. 지금 여러분 독일이 통일됐죠. 근데 과거의 동독과 서독은
분단된 국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아쉽게도 우리는 아직 분단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제 동독과 서독이 서로 통일되어 있죠. 그래서 동독과 서독의 소설 이 두 이제 그 메데아와 그다음에 이하손의 결합을 이렇게 본 겁니다. 메데아가 이제 동독에 해당되고 서독에 해당되는 게 이하손이겠죠. 동과 서의 소설이자 전환기 텍스트. 이 전환기란 말은 통일 이후를 말합니다. 전환기. 그래서 또 자기 처지에 대한 매우 개인적인 크리스타 볼프의 어떤 좀 주관적인 책이다. 이런 비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에서 보니까 이 메데아가 이하손을 따라간 그 세계의 중심이 서쪽의 나라 코린토인데 이게 이제 서독에 해당된다는 거죠. 또 메데아의 고향인 동떨어진 동쪽의 나라 코리스를 이제 동독에 비유한 겁니다. 그렇게 연상하도록 묘사해가지고 동독과 서독의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도 만약에 지금 우리 남북한이 참 안타깝게도 같은 민족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구상의 이제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우리 주변에 어떠한 나라들도 우리나라가 통일되기를 원치 않죠. 우리가 통일해서 좀 더 국토가 넓어지고 국력이 더 세지는 것을 어떠한 나라도 반기지 않고 특히 일본이 제일 싫어할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통일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오히려 북한을 흡수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당장 통일은 어렵더라도 북한의 경제를 좀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쨌든 통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북한은 무궁무진한 그 발전 가능성, 저렴한 노동력,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니까 우리가 통일하면서 우리도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되겠죠. 물론 통일 비용은 좀 듭니다. 동독과 서독의 경우를 보면. 그런데 그런 걸 두려워해가지고 우리가 멀리 내다봐야 되죠. 자, 이거는 조금 벗어난 얘기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동독과 서독의 대립구도를 형성했는데 이 작품이 이와 함께 또 통일 이후에 동독과 서독 사람들이 통일 이후에 초기에는 서로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은 동독 사람들은 서독 사람들을 배시, 독일어로 베스트하면 서쪽이란 말인데 배시, 서독의 그 좀 약삭 빠른 인간들, 뭐 사기꾼들 이런 의미가 담긴 비방적인 표현이 배시고,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을 오실했습니다. 독일어로 오스트하면 이제 동독이거든요. 동쪽. 이게 이제 동독을 말하는데 좀 촌티나고 경제적으로 낙후됐다 해가지고 좀 그래서 통일 초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수십 년간 서로 분단되어 있다가 통일했으니까 좀 갈등이 있었겠죠. 우리도 아마 통일한다면은 직후에 아마 그런 이질적인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이제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독일도 한 10년 정도 지나고 1999년에 통일되는데 2000년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죠. 초기에는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보면 이런 신화상의 어떤 이하손과 메데이아를 통해서 이 동독과 서독의 어떤 갈등을 좀 비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년 전에 이제 크리스타 볼프와 관련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제 동독 출신 작가다 보니까 이 크리스타 볼프가 슈타지, 독일어로 슈타지라면 비밀 경찰입니다. 동독에 여기에 뭐 협조했다는 비판도 있고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크리스타 볼프는 어쨌든 굉장히 유명합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여성 작가고, 그래서 이 크리스타 볼프가 이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했던 소설이 이제 카산드라인데, 이 카산드라하고 그 다음에 이 메데아에서 이제 우리가 좀 추론해낼 수 있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우리가 본다면은 결국은 이 신화 속에서 그 좀 배척당한 그런 여인들의 어떤 목소리, 이 목소리를 묻혀있던 이 목소리를 다시 살려낸 겁니다. 여자들의 목소리를 다시 살려내고 이를 통해서 북권제에 의해서 목권제가 소멸된 것을 그리고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메데이아가 이하손을 도와서 옛 목권 지배를 무너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드러난다고 이제
보는 해석도 많은데 이 신화에 나타나는 모계제에서 부계제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에서 포착한 이런 시각을 크리스타 볼프가 이제 작품 속에서 이어받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타 볼프가 이 작품에서 이제 메데아가 조국을 버리는 이유를 이아손에서 반해서가 아니고 신화와는 조금 다르게 각색하죠. 이아손한테 마음을 뺏겨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모계제에서 부계제로 이행하던 시기에 아버지인 코리스 왕 아이에테스가 왕위를 고수하고자 계속 악행을 저지르니까 그런 정치적 현실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변형을 시켰습니다. 시발점은 그리스 신화의 메데아 소재를 따왔지만 이 작품은 이렇게 작가 크리스타 볼프가 많이 변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작품 속 그 대사를 조금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텍스트에도 나오죠. 34쪽에 내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심사숙고했던 것은 그녀의 사건과 동기이다. 그것은 내가 새롭게 창작했는데 왜냐하면 신화는 가부장적인 시각에서 전해져서 옛 원전과 동기를 덮어버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크리스타 볼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시각에서 새로운 이제 줄거리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콜히스에서 이제 이전에 여인들이 예전에는 오히려 여인들이 왕이었다. 목권사였으니까 그죠? 왕이었습니다. 목권사였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듯이 이 모계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나라가 코리스인데 반면에 황금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코린트라는 국가는 부계 제도가 아주 굳건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제 작품 속에서 서로 대비를 시키는데 이를 통해서 부계 제도가 계급 사회와 함께 생산 수단을 소유하면서 남자들이 주로 소유하면서 이 부계 제도가 이제 계급 사회로 같이 발생했다. 이런 어떤 시각을 이 작품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타 볼프의 이 소설이 신화를 소재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반면에 토마스 하디의 작품 테스 같은 경우는 신화를 비평하는 관점에서 볼 때 신화적 원형을 작품의 어떤 밑바탕에서만 밑그림으로만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테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테스에 대해서 이게 영화로도 우리나라에 예전에 나왔습니다. 제가 테스와 관련해서 찾아온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테스 내용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지나치시는 좋은 문학 작품들을 입니다. 토마스 하디는 영국 도체스터라는 지방에서 태어난 영국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죠. 몸이 약하고 내성적이었던 그는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는 학교에서 8년 정도밖에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는 16년 동안을 건축 사무소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넘어갑시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주인공인 테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토마스 하디는 이 작품에서 잔인하리만큼 주인공 테스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데요. 독자는 이 책을 읽으며 테스의 인생의 행복한 반전을 기대하지만 끝내 그는 테스를 밀어 떨어뜨리고 맙니다. 저도 이 영화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테스의 기구한 인생 때문에 한숨이 나오고 이 테스를 그 당시 나스타샤 킨스키라는 여배우가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은 아마 모를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학생 때 제가 지금 54세인데 그 당시 어쨌든 제가 어릴 때거든요. 제가 굉장히 어릴 때니까 영화를 봤는데 남자가 봐도 참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이 줄거리를 좀 들어봅시다. 작가가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테스의 아픈 일생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작품 테스를 손에 쥐고 들여다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등장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테스 더비필드라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첫째 딸이고요. 가족으로 아버지인 존 더비필드와 어머니 더비필드 부인, 동생들이 있습니다. 테스는 작품 속에서 절대 만나지 말았어야 할 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름을 알렉 더버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를 사랑하여 마침내 부부가 된 에인절 클레어라는 남자가 있고요. 이 사람은 클레어 목사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6명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제 테스의 비극적인 인생을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날 테스의 아버지 존은 시장을 다녀오는 길에 동행하던 목사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존 자신의 가문이 과거 노르만 출신의 고귀한 귀족 혈통일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 한마디에 허영심에 빠진 존과 그의 부인은 자신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 맏딸인 테스를 일면식도 없는 더버빌 가문으로 보내 그곳에서 일하면서 친인척인 자신들이 있음을 알리게 합니다. 테스는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부모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죠. 더버빌 가문의 자택에서 그녀는 알렉 더버빌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경박한 바람둥이로서 테스를 보자마자 질척거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하지만 테스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뿐더러 더버빌 가문에 온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알렉은 테스에 대한 잘못된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어느 날 밤 테스를 성폭행하기에 이릅니다. 아이까지 가지게 된 테스는 수치심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테스가 낳은 아이는 얼마 가지 않아 죽고 마는데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해 테스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먼 지역으로 떠나 우윳자는 일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에인절 클레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목사 집안의 셋째 아들로서 유복한 사람이지만 목장 일을 배우기 위해 그곳에 와 있던 건데요. 워낙 매력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여인들이 그를 동경하며 짝사랑합니다. 테스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자신의 불행한 과거 때문에 에인절 앞에 나서진 못합니다. 한편 에인절은 매력적인 테스를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에인절은 과거에 테스가 사는 마을을 지나다가 축제 현장에서 눈에 띄게 아름다운 그녀를 보고 마음에 둔 적이 있었던 겁니다. 에인절은 테스에게 구애하기 시작하지만 테스는 불행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에인절은 끈질긴 구애 끝에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한 그날 밤 테스는 고민 끝에 과거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에인절을 끝까지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실은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에인절은 너무나 충격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게 테스가 이제 순수하니까 사실은 고백한 거지. 뭐 요즘 우리 현대 여성들 같은 거 이런 거 뭐 괜히 얘기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또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는 테스에게 잠시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하고 목장을 경영하기로 계획했던 브라질로 떠나버립니다. 남겨진 테스는 머나먼 척박한 시골에서 중노동을 하며 연명합니다. 테스는 생활고를 참다 못해 시부모인 클레어의 집을 찾아가지만 그들 앞에 나설 자신이 없어 문 앞에서 돌아서고 맙니다. 시골로 돌아서는 길에 테스는 전도사 노릇을 하는 알렉과 재회하는데요. 그는 테스에게 다시 욕망을 품고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테스의 아버지 존은 죽고 가족들은 고향 마을을 떠나야 하는데요. 알렉이 가족들을 돕는 바람에 테스는 결국 알렉에게 몸을 의탁하고 맙니다. 한편 브라질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던 에인절은 뒤늦게 테스의 과거를 모두 용납하고 그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데요. 뒤늦게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테스를 찾아 나섭니다. 그는 마침내 테스를 만나지만 테스는 이미 늦었다고 이야기하죠. 에인절은 돌아서고 테스는 깊은 상실감과 절망에 빠집니다. 사실 테스가 알렉과 함께 산 이유는 알렉이 그녀에게 에인절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설득했기 때문이기도 했거든요. 그녀는 알렉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극에 달해 그를 살해하고 에인절을 따라 나섭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피는 얼마 가지 못하고 테스는 결국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불행하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테스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상평은 막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Hello, I am a model. I like to. 자, 이건 뭐 우리가 다시 텍스트로 돌아갑시다. 이게 이제 테스의 이제 가장 줄거리인데 여러분께도 줄거리를 알아야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막 들려드렸고,
그래서 이런 테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신화와 관련해서 볼 때 신화적 원형이 작품의 밑바탕에 숨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완전하게 드러나진 않죠. 그래서 이때 보면 아리아드네와 다나에라는 그 신화의 원형성을 통해서 천부지모형 남녀 결합, 이걸 문학적으로 이제 변형시킨 케이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황금 소나기로 변신해서 제우스가 접근해가지고 다나에를 임신시킨 후에 그 이후에 다나에가 이제 고난의 어떤 나날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테스에서도 그 알렉과 안개 낀 숲에서 알렉과 그날 밤 서로 정을 맺은 이후 그날 밤에 이제 정황이 좀 흐릿하게 지나가는데, 어쨌든 테스에게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시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순진한 처녀 테스를 범한 이 알렉도 가난한 테스에게 도움을 주는 친척이라는 허울을 쓴 귀족 청년이죠. 그리고 제우스처럼 이 테스한테 그 군림합니다. 부권적 사회 인물처럼.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사실 빈부의 차라든지 또 귀족이라는 신분의 그 밖으로 드러나는 그는 외연하고 또 내면의 그런 가치가 이제 전도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도는 에인젤 클레어와 테스의 관계에서도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테스는 에인젤을, 이름에도 벌써 에인젤 하면 그 천사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테스는 에인젤을 신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굉장히 이상화해가지고 자신의 지적 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고결한 지성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뭐 어쨌든 미화하는데, 그런데 첫날 밤에 테스가 과거를 밝히니까 이 에인젤이 브라질로 떠났죠. 아까 줄거리에서, 그죠? 그래서 테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줍니다. 결국 알렉이나 에인젤이나 두 사람 다 테스를 한 명은 유린하고 한 명은 버렸으니까 유기했다는 그런 결과만 남게 되는데, 이런 것도 보면 신화에서 테세우스에게 버림받고 낙소스 섬에서 디오니소스에게 구출되는 이 아리아드네 있죠? 그 신화적 소재가 지금 변형이 돼서 나타나죠. 이 두 남자 사이에서 유린된 여인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 테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작품에 대해서도 기존의 어떤 신화와 관련해서 많은 연관성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아리아드네의 원형을 또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죠, 여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선은 신화에서 테세우스 때문에 자기 조국을 배신한 아리아드네, 그죠? 이 아리아드네의 조국이 크레타인데, 크레타의 미노아 문명은 그리스 본토보다 사실은 지리적 여건이 더 좋아서 모계지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을 아는지 모르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으면 밑에 제주도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본토가 그리스라고 보면 그 그리스 밑에 우리 제주도처럼 있는 큰 섬이 크레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중해 어떤 그 교통의 어떤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 때문에 문물이 발달했고 또 모계 제도의 특성이 있었던 곳인데, 하지만 이렇게 번성하던 미노아 문명은 그리스 본토 대륙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화 속에서 테세우스와 아리아드네의 이야기 속에서 비유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들었던 그 테스, 작품 테스에서도 실제로는 지체 높은 더버빌 집안의 어떤 테스가 이제는 몰락해가지고 돈으로 이 집안의 이름을 산 알렉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부권제의 대표적 인물이죠. 알렉이 군림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유사한 구도,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테세우스가 이 아리아드네의 도움으로 미노타우로스의 그 미로에서 미궁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테스를 통해서 이 알렉과 엔젤이라는 두 남자가 정신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고 기존의 가식을 벗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깨달음을 얻는 인식을 얻게 되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약자인 테스의 그 고결한 성품과 신분이 높은 남자들이지만 좀 치졸하죠. 이런 남자들의 좀 치졸한 태도와 분명하게 대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대비시켜서 보여줌으로써 외면적인 신분이나 학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남성과의 어떤 관계, 겉으로 드러나는 관계를 이제는 뒤바꾸어서 오히려 19세기 그 당시 영국의 어떤 인습과 그 당시 영국의 사회적 경향을 비판하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조선시대의 양반과 평민의 어떤 관계를 다룬 그런 작품들이 많죠. 사회적 비판의 시각으로, 그죠? 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신화적 소재를 통해서 신화 속의 여인들이 이 문학 작품에서 이제 뭐 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고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금 각 작가에 의해서 변형이 되면서, 그죠? 그런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50분이 넘어서 오늘 일단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춘향 또는 최참판가 여인들. 춘향하면 여러분 춘향전이고 최참판가 여인들 하면 결국 박경린 씨의 토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신화적인 요소가 어떻게 변형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